호남학습관에서 특강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그런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오늘 저의 강의는 하나 아렌트 정치미학과 한국민주주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릴 때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몇십 년간 공부해온 것에서 이 가장 최종적으로 내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또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낯선 용어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먼저 들어가며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 아렌트 정치미학이라는 부분을 좀 아주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그동안에 논문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제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한국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K-한류 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K-민주주의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이론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최근에 타이라든지요, 타일랜드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 지금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앞서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일부 있었고 홍콩이나 또 앞으로 우리를 따라올 그런 이제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어떤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계는 특히나 이제 제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2003년도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NGO학과라는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4, 15년간 NGO학과 교수로 있다가 후마니타스 학부를 만들면서 이제 후마니타스 이제 제가 제 영역이 정치 철학이다 보니까 인문학 전공 트랙을 제가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NGO학과가 이제 후마니타스 학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역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NGO 학회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제 연구의 한 축을 이제 한 몇십 년간 쭉 이렇게 숙성시켜 온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 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이론을 알면 현재 우리에게 이 이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5 아렌트와 대한국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대한국민에는 거기에 뭐가 찍혀 있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자, 깜짝 퀴즈?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이 이 말을 소환해냈어요. 그동안 이 대한국민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헌법에 우리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망각되었던 말인데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걸 소환해냈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새로 소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2025년의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 이제 하나 아렌트와 이 대한국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어 나오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7분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여러분?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질문 해봐야 되죠. 2025년을 사는 대한국민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동료 시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 독차지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동료들과 같이 이 세상을 공유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내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했나, 무엇을 했었나,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NT의 문제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RNT 문제의식인데 이 문제의식은 칸트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칸트가 중요한 형이상학적 질문 3가지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반드시 이 두 질문과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뭔가를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지식의 한계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을 반드시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칸트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묻는 3가지 질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칸트는 나는 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나예요. 아렌트는 그것을 우리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칸트 미학과 아렌트 미학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칸트 미학은 나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건 철학적 문제의식이죠. 나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의식은 철학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은 정치 철학적 문제의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치 철학은 정치와 철학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I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 철학은 We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철학은 I에 집중하죠. 그래서 아렌트가 칸트를 넘어서서 I에서 We로 바꿨다. 그 칸트의 유명한 형이상학적 근본 질문 3개를 위로 바꿔놓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께 여러분께 저는 아렌트를 넘어서서 묻습니다. 나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은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동료 시민들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의 말하자면 살펴본다는 것은 그들과의 대화, 그게 침묵의 대화든 아니면 그냥 아주 현실에서의 대화든, 그렇죠? 또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때 야 나는 말이야 그때 그걸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았어 라든가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라든가 이런 식의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유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렌트의 문제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10시 17분인데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것을 하셨을 것 같아요. TV에서 자막이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죠.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를 틀었어요. 뉴스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보는 순간 이제 저는 이랬을 생각. 아, 윤석열 끝났다. 아,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조국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짧다라고 이렇게 막 읊어대고 막 노래를 하더니 말이 씨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사필 규정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동료 시민들이 어디서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누굴 점검했냐면, 그 민주당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는데, 이재명이 제일 먼저 포착이 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오피셜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 윤석열을 찍을 수 없어서 이재명에게 표를 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신경 끄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 경험이 있네.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하네. 이거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기대하는 걸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다음에는 너다.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또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그 사태, 저는 제가 뭐 에피소드를 말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태를 조금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다면 저는 하나 아렌트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므로 하나 아렌트적인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정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겠다. 그거는 아렌트가 뭐 체계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렌트의 정치 행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유행위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사유행위라는 것은 역시나 아렌트가 혹자들은 판단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렌트가 아까 이제 앞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했던 얘기인데 아렌트가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아렌트가 1975년 12월 4일 날 이제 서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The Life of the Mind라고 하는 이 책의 1권과 2권을 완성하고 3권을 미완으로 남긴 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권이 이제 thinking이라고 하는 사유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이고요. 이제 2권이 willing이라고 해서 의지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날에 이 타자기에 딱 하나의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게 judging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판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함에서 아렌트가 이제 이 사유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이론을 완성시켜 놓을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저의 저서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 아렌트 정치 미학이에요. 그거는 하나 아렌트가 살아 있었다면 그
미환의 3권인 저증을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설득되는지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3권, 미환의 3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도전해서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그 부분을 썼다는 말씀이고, 그 책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자,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은 사실은 전작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비교가 됩니다. 그게 마침 오늘 제가 광주 호남합숙관에 와 있는데요. 1980년 5월 광주와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 똑같은 비상계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체는 뭐냐면 국가폭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둘 다 그 실체는 국가폭력이라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고 또 제가 시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80년 5월 17일 날 9시 30분 밤에 비상계엄을 확대했더라고요. 그것도 같아요. 그래서 10시 17분하고 9시 30분. 그것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밤에, 야밤에. 그것이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이것을 카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주의 그 비상계엄을, 복제해가지고 이 복사판으로 이제 이거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좀 달랐죠, 여러분.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4년 전, 2024년부터 2024년 12월부터 그러니까 44년 전에 광주에서의 시민들의 저항은 이제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죠. 이 시민불복종은 패배했어요. 결국은 제압당한 거죠. 일주일간의 그 10일간이었던 것 같죠? 5월 26일 날 이제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의 10일간 가까이 이제 저항을 했는데 이제 진압됐죠. 그런데 이 2024년 12월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시민들이 저항을 했는데 승리했죠. 그 승리의 징표가 뭐죠, 여러분? 네, 계엄 해제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이 아마 해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를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엄군이 여기 명령을 집행했을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뭘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 아렌트 정치 미학으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아렌트 정치 행위론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잠시 여기서 이제 말을 끊고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악의 평범성은 이제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나치 중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에 이제 그 유태인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이런 관리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우슈비츠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송 명령에 도장 찍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책상머리 그 나치예요.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서류에 도장 찍는 나치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도장 찍어가지고 거의 600만 명의 우리 유태인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이제 그 독일이 유럽 전역에 있었던 그런 그 집단 수용소에서 이제 죽거나 이제 가스실로 가거나 뭐 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의약품 있어요. 화학약품. 이걸 주사 맞아서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됐어요.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과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악의 평범성 태제의 기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각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요. 그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과 기각이라는 말 하죠. 인용이라는 것은 받아서 수용하는 거고, 기각이라는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의 평범성 태제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2024년 12월 3일은 기각됐어요. 이 태제가. 그런데 1980년은 인용이 됐어요. 말하자면 수용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뭐냐? 악은, 자, 하나 아렌트가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숨어 살다가 모사드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렌트가 뉴요커라고 하는 이제 주간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특파원으로 이스라엘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묵으면서 그 재판을 이제 전 과정을 보는데요. 보니까 이제 아이만은 악인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상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이제 악인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관행이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상해. 저 친구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굉장히 승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고 또 뭐 칸트도 읽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지식인인 체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아이만은 정말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법정에서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유태인을 이렇게 죽인 걸 반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난 교수형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보통 사람이야. 생각하는 게.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제 아렌트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악행이란 게 악인이 선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악행의 근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게 그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저렇게 된 걸 거야 아마 이런 건데 생각이 머무르게 돼요. 만일에 생각을 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 5.17 우리 광주 이 80년 광주에서 저 공수부대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니까 군인은 명령을 받드는 것이 자기의 임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기 싫어도. 근데 하기 싫어도라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공수부대들이 저도 이제 기록들 논문 쓰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약을 좀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자발적으로 하여튼 우리 평범한 우리 시민들, 학생들, 여성들 죽이고 나쁜 도륙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악의 평범성 태제인 거죠.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좋은 오빠고 좋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닌 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으니까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아들이고 근데 이런 것 같은데 그 명령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집행한 거예요. 명령을 이행한 거예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그때는 달랐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뭔지 모르지만 굼뜬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우리 MG 계엄군들이 707 특임단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막 빼부수는 것 같고 폭력적이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좀 주저주저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졌고 이제 MG 경찰들도 이제 그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것은 분명히 군인이나 경찰이라면 상명하복이 자기들의 임무이고 책무이고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몸에 밴 그런 행동 방식인데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 계엄이 성공한다고 보면은 자기들은 분명히 이게 불이익을 볼 텐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 악의 평범성 태제가 기각된 거죠. 왜냐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면 군인은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잠깐 중지하고 뭔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 3일 날 이 하나 아렌트가 말했다고 알려진 이제 제시한 악의 평범성 태제는 대한민국에서 기각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각됐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기각되었다 그러면은 왜? 사유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렌트가 이 아렌트 정치 미학, 이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아이만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왜냐하면 특파원으로 이제 이게 기사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듬해에 이제 63년에 이제 초반인가 이렇게 연재가 이제 계속돼서 그 작업을 오래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책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피라 사건이 나가지고 아렌트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친구들부터 이 절교를 당하고요. 유대인 공동체가 너는 자기의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을 당했는데 뭐 편지니 뭐 빗발치고 막 그 비난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빗발쳤는데 이것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은 이제 2012년이던가요? 그 하나 아렌트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피라 사건에 대한 것만을 이제 다루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의 맥락을 정확히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렌트가 이제 1963년 이후에 이제 줄곧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책을 내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혁명론이라고 하는 게 63년에 나왔고요. 이제 과거와 미래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 철학 개념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또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책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1972년 정도에 되면 이제 아렌트를 모시고 이제 학회가 이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선언을 해요.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아렌트 교수님,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떤 책을 쓸 겁니까? 하고 누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생각하고 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이 뭐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정치 철학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로운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유작으로 나온 정신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렌트의 새로운 정치 철학을 담은 책인데 거기에 1권과 2권은 완성을 했는데 3권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저서가 가상의 3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 아렌트 정치미학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 아렌트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가 편해서요. 아렌트는 1906년에 이제 독일 그때 당시로는 이제 동프러시아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해서 러시아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때 이름은 퀘니스베르크라고 그래서 칸트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칸트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칸트의 저작을 이제 통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기 전에 칸트의 이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제3비판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렌트가 있었던 대학은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는 다 강의를 했어요. 뭐 프린스턴, 예일, 버클리, 스탠포드 여러분이 아는 대학은 다 나와요. 하버드 뭐 안 나오는 예일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 자리도 시카고 대학도 나오고요. 네. 근데 전임 자리도 많이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받았는데
전임 자리를 거부했었어요. 자유롭게 집필하고 싶고 자유롭게 내가 강의하고 내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라고 하는 그런 뉴욕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예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대가 오니까 대학원의 전임 교수로서 이제 거기서 말년 10여 년 이상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말년에 이제 아이만 사건 이후로 이제 강의한 게 칸트 정치 철학 강의. 그래서 그걸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 철학이란 말이 나와요. 칸트 정치 철학 강의. 근데 칸트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철학자지 정치 철학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묘미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아렌트가 그 얘기를 해요. 칸트 자신은 잘 모르지만 칸트는 정치 철학을 썼다. 정치 철학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다. 그것은 여러분이 놀랍겠지만 실천 이성 비판이 그 책이 아니고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판단력 비판이 바로 정치 철학이다. 그래서 칸트 자신은 몰랐지만 칸트는 정치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정치 철학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것의 핵심은 사유라는 것의 정치적 유의미성이라는 것을 밝히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유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지 그걸 밝히겠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사유가 끼어드니까 악의 평범성 태제가 기각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아렌트 정치 철학인데요. 이제 자, 그런데 아렌트는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하게 됐는가? 이제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렌트는 독일계 유태인인데 이제 그 칸트의 고장인 동프러시아령에서 이제 케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어머니와 둘이서 아버지는 이제 아렌트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서 이제 아렌트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써서 그런 생략을 하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대학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라는 선생님을 따라 한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부르크로 가는데 하이데거 그러면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학파명이 뭐죠? 독일 실존주의. 라는 학파가 하이데거 학파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렌트는 독일 실존주의의 훈련을 받은 그런 학자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말부르크에 가가지고 이제 프라이부르크라는 데 가서 이제 현상학을 이제 후설한테 배우고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야스퍼스 밑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가 1929년이에요. 자,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마침 동급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1930년대 초반은 독일에서는 누구의 시대인가요? 나치의 시대예요.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1933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 의사당의 방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공산주의자들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이제 유태인이 그 밑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서 유태인을 이제 추방하고 박해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아렌트는 사실은 이제 한번 체포가 됩니다.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아렌트에게 그 이제 시오니즘과 관련한 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급생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간 사람한테서 그랬는데 아렌트가 그걸 모으다가 잡혔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옥살이를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마 아렌트가 그때 죽었으면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았을 건데요. 운이 좋게도 우리가 또 이런 공부를 하라는 그런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마침 나치 그 교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교도관이 굉장히 지적인 교도관이었는데 아렌트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내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나왔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줄행랑을 쳤죠. 이제 더 이상 못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파리는 낭만의 그런 도시이고 지식인의 도시고 망명인의 도시고 정치 망명자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글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 여러 곳을 경유해서 스위스를 경유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33년이에요. 33년인데 33년인데 거기 이제 1941년이 되면은 이제 40년이 되면 뭐가 되냐면 그 BC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친나치 정부. 여러분, 이제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고서 BC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뭘 발표하면 더 이상 유태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유태인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렌트는 이제 미국 뉴욕에 1941년에 어머니하고 둘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줄곧 지냈고, 이제 51년,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무국적자로 있는 거예요. 영주권만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51년 드디어 시민권을 이제 받게 돼서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933년에서부터 51년 사이는 무국적자예요. 여러분. 이 무국적자라는 그 현실, 그리고 정치가 우리 사람들의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아주 뼈에 사무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이 무국적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다 인간 존엄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존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연구를 되면은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아렌트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무국적자의 그런 어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것은 현대 대중들의 느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 존재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치를 주장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라고 뽑아줬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정당 이익만 챙기고 이 시민들의 삶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렌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을까? 그러면서 막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어디에서 그 이론적인 그런 해법을 찾는가? 고대 아테네 폴리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해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아렌트가 말하자면은 정치 행위를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러한 정치 행위를 했었고, 이제 간단히 말하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런 거 어땠어요? 시민들은 남성들, 그리고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가장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 노예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집에 가면 애매했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동료 남성들, 시민들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했던 것이잖아요.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아시죠? 민회 이런 것들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크로폴리스의 민회 같은 그런 무엇,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추첨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 이것에서 모티브를 얻어옵니다. 그게 이제 아테네 폴리스를 자기의 정치 영역의 핵심으로 그것을 이론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렌트는 말하자면 33년 이후로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인 의식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정치 이론가가 돼요. 그래서 그 아테네 폴리스를 배경으로 한 그 내용을 58년에 인간의 조건,
으로 이제 쓰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정치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생활인으로 변해가지고 정치는 일반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년까지는 철학도였는데 이 51년 이제 그러면서 60년대 말까지 아이만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쓸 때 63년이거든요. 그 즈음까지는 정치 이론가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이만 이후에 철학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유라는 것의 문제점을 이제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겁니다. 자, 정치 사상가는 이제 뭐냐? 이거는 아니다. 나치. 이렇게 나치의 그런 히틀러의 그런 것들, 전체주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은 어디서? 자기 현실적인 경험에서 이제 그 사상이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혁명론이라든지 폭력론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정치 이론가가 되죠. 근데 그 시기에는 정치 행위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론을 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은 그리스에 대한 그 정치적인 모델을 이제 이론하는 단계였다면 혁명론은 미국적 상황에서의 또 하나의 이론화예요. 그래서 이게 속편이라고, 인간의 조건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혁명론이에요.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을 분석하고 미국의 이제 특히 알렉시스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렌트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터전을 옮겼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 타운홀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타운홀 같은 데 모여갖고 그 이제 조그만 데 도시, 이런 데서 주민들이 우리가 치면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적 그 맥락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이론을 이렇게 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후로 정치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치 철학을 쓰겠다. 근데 그 새로운 정치 철학의 지향성은 사유라는 것의 정치적인 유의미성, 이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정치 미학자가 될 뻔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또 하나의 타이틀을 이제 완성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저서들과 자기가 이제 철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 정치적인 현실과 이제 그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론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 철학으로 가는데 그 분수령이 됐던 게 아이만 재판 참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아렌트는 어떤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아렌트의 이론을 보려면 이제 서구 정치 철학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가장 친숙했는가? 아렌트는 말이에요. 이제 아렌트를 설명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렌트는 서구 철학 2500년사를 다 꿰뚫은 사람이다. 모든 서구 철학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서구 철학자들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렌트는요,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철학사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문학도 시, 셰익스피어, 엄청난 방대한 그 지식의 양과 독서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읽은 것들을 다 메모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철학자들까지도 읽고 하이젠베르크라든지
그 아르키메데스는 모든 사람들의 책들을 다 섭렵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사유일기라고 하는 그런 노트북에다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서를 쓸 때 그 사유 노트를 보면서 이제 직접 인용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이제 해놓은 것이 아렌트가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이 플라톤이고 3번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러면 이 3인방은 누구죠? 철학의 기원인 거예요. 네, 그리스 철학. 그런 그리스 철학의 그땐 그 그리스 철학의 기원인데, 이 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 민주주의가 가장 꽃피었을 때, 그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고대 그리스 사상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33년 이후에 무국적자 시절에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쓴 거,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인 지주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아시나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되나요? 플라톤에 의해서. 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이 소크라테스야말로 아렌트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시민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시민이에요. 이건 뭐냐? 정치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철학을 결합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모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이를테면 개념어들을 가져와요. 근데 개념어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이제 1924년에 말부르크로 이제 하이데거한테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학기에 들은 과목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데거로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근데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하면은 1920년대 독일 실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1920년대 독일 실존주의 철학의 만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렌트의